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센터 황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생물학 제재, 이 말이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합니다. 그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약물들, 예를 들어서 펜타사나 아사콜, 라자프린 같은 약들은 이미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약물들은 일종의 화합물입니다. 저분자 약물이라고 해서 그 크기가 크지 않은 화학적으로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약물이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 제재는 조금 다릅니다. 생물학 제재는 살아있는 유기물,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동물, 세균 같은 유기물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기반의 치료제로서 보시는 것처럼 아스피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물학 제재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들에 비해서 좀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 좀 더 특이적으로 원하는 것에 좀 더 정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 쪽에서는 항암 분야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유사한 다른 면역질환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생물학 제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레미케이드가 처음으로 허가가 되었었고, 그 뒤에 2005년도에 크론병에서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보험 적용이 넓혀지게 되었고, 2010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레미케이드라는 주사제가 생물학 제재가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두 번째 생물학 제재가 휴미라입니다. 휴미라가 2007년부터 크론병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 뒤에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는 궤양성 대장염에서, 그리고 2015년부터는 베체트병에서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램시마, 심퍼니, 킨텔레스와 같은 새로운 생물학 제재도 많이 도입되어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생물학 제재는 총 5개입니다. 정맥 주사제로서 레미케이드, 램시마, 그리고 킨틸레스가 있으며, 환자 스스로 주사를 하게 되는 휴미라, 심퍼니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 제재의 효과,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몸은 여기가 장벽인데요. 장벽 안쪽에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균과 장 안쪽에 장벽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아주 균형을 잘 이루면서 서로를 해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장 내에 해로운 세균들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TNF라는 물질입니다. 이 TNF는 이러한 장 안쪽에 있는 면역 세포로부터 분비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혈관을 통해서 이러한 림프구들이 이러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장벽 안으로 끼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세포들과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이러한 면역 반응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 도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차단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램시마, 심퍼니와 같은 기존에 사용되던 약들은 모두 항 TNF 제제로서 이러한 TNF라는 물질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사용하게 된 킨텔레스라는 주사약이 항 인테그리는 제제로서 이러한
혈관에 있는 T 림프구들이 이 장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국내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생물학 제제는 총 5개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모든 약제들이 보험급여를 받고 사용할 수 있으며 크론병에서는 레미케이드, 램시마, 휴미라, 킨텔레스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셨던 드라마일 텐데요. 작년에 응답하라 1988 이라는 드라마에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정한이가 씁쓸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요 멀리에 이제 태기와 덕선이가 잘 만나고 있죠. 이 사진은 이 정한이란 이 연기자가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자기가 짝사랑하던 덕선이를 놓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염증성 장질환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치료 도중에도 그러한 염증이라든가 증상이 저절로 악화, 호전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만 보자면 점점점 심해지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악화, 호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우리의 장들은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디가 막히거나 어디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장 손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까지 하게 되면 장 손상이 더 가속화되고 그럼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제재가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년 전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고 3년 전부터는 환자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치료받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갑자기 항문의 치루로 소변이 새는 증상이 보여서 우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잘 모르시죠? 보기가 좀 힘드실 텐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루가 요도,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도로 길을 형성하고 있어서 소변을 볼 때마다 치루로 소변이 새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대장 내시경을 봤을 때 장 안에 이런 궤양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습니다. 환자는 내원 이후에 검사를 다 진행하고 바로 레미케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4번 투여 후에 치료로 소변이 새던 증상이 모두 다 호전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있던 궤양들도 깨끗하게 잘 아물어서 대장 전체에 있던 궤양이 모두 소실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가 만약에 이 약이 듣지 않았다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환자는 이런 약제가 잘 들어서 수술하지 않고 현재도 레미케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환자가 타이밍을 놓쳐서 더 악화된 뒤에 왔었더라면 아마도 수술을 받았을 겁니다. 병이 심해지기 시작할 때 조기에 잘 치료하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협착이 생기거나 누공이 생기거나 아니면 병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물학 제제에 듣지 않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약이 들어주더라도 조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한 궤양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심한 흉터를 남기면서 아물게 되고 이 자체로도 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하루에 3-4번씩 설사를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증상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유지하면서 내시경에서 보셨던 그런 염증이나 궤양들을 치유하고 수술이나 입원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사실은 이미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생물학 제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약제별로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의 상태가 얼마나 심하냐,
그리고 담당 병원의 의료진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 그리고 환자가 정맥 혹은 피하 주사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그리고 환자가 기존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이 복잡한 얘기들을 환자분들이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담당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첫 번째 생물학적 제제, 두 번째 생물학적 제제를 어떤 곳으로 선택할 것인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현재 킨텔레스,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킨텔레스는 항-TNF 제제를 사용했던 환자에서 이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았을 때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던 레미케이드, 휴미라, 램시마, 심퍼니는 항-TNF라는 같은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약제는 항인테그린 제제로서 기전이 달라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론병의 경우에는 진단받은 지 5년째에는 15%, 10년째에는 30%, 20년째에는 대략 50%에서 6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는 저희 병원이 워낙 질병이 심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보다 조금 적은 수의 환자분들이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고 계시고 5년째에 5%, 10년째에 7%, 20년째에 12%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러한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생물학 제제가 처음에 잘 듣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레미케이드를 투여한 뒤에 처음에는 잘 들었던 환자분들도 대략 5년쯤 지나면 반수 정도에서 그 효과가 소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환자분들을 만날 때 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제제를 쓸 것인가, 그리고 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완치가 되고, 내가 쓰고 있는 약들의 부작용은 뭐고, 그리고 이런 약들을 쓰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 제제 부작용은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제도 워낙 다양하고 최근에 다른 기전의 약 킨텔레스가 나오면서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긴 쉽지 않은데,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던 항-TNF 제제의 주요 부작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개는 이제 맞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약을 주입하는 도중에 발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과민 반응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미케이드를 맞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단한 약들을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걱정되는 것은 결핵이나 감염, 종양과 같은 조금 더 중요한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겠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러한 약제들을 사용하기 전에 잠복 결핵이 있는지 항상 검사를 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결핵이 재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 하지만 종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희가 좀 더 생긴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 림프종이나 흑색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약들의 부작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쇼크도 생길 수 있고, 혈관 부종, 그다음에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적혀 있고요. 여기도 아래쪽에 다른 약도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시는 것처럼 위의 부작용은 아스피린의 부작용, 아래쪽은 우리가 약국에서 흔하게 사서 복용하고 있는 타이레놀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그 자체만으로 너무 걱정스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물학적 제재를 부작용이 두려워서 잘 쓰지 않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17년 전에 궤양성 대장염에 진단되었던 환자분이신데 7년 전부터 자의로 중단하고 증상이 조금씩 있는 상태로 그냥 지내시면서 지켜보셨습니다. 심한 구토랑 체중 감소가 해서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내시경을 해봤더니 보는 것처럼 장이 막혀 있고 그 부위에 암이 생기셨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잘 조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생겼고, 이 환자는 결국 이 암 때문에 전 대장 절제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물학적 제재를 염증성 장졸 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생물학 제재를 많이들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부작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작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무엇보다도 염증성 장질환 그 자체가 잘 제조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굉장하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각종 면역 반응들을 그 단계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각종 약들이 나와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항생제나 5-ASA 같은 제제들을 쓰다가 잘 안 들으면 스테로이드를 쓰고, 이게 안 되면 면역 조절제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생물학 제제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고, 이런 식의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생물학 제제에 듣지 않을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된 그러한 생물학 제제의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해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임상시험 하셨던 분이시고요. 60세 환자고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되었었는데 기존의 약제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미케이드를 사용해야 했으나 역시 효과가 없어서 3번 투여 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찍었던 내시경 사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증상 악화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셨고요. 새로운 생물학 제제에 참여를 하셨는데 투여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보셨고, 최근에 찍었던 내시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대장에 있던 염증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기존에 나와 있는 생물학 제제에 잘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미국 기준으로 연구가 되고 있던 그 생물학 제제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점 하나하나가 모두 다 생물학 제제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전으로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시판이 되는 거고요. 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개발이 되고 있는 약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임상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이러한 임상시험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생물학 제제가 예전에는 미국에서 시판된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시판되고 몇 년 있다가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옛날에는 불과 2010년도쯤만 해도 레미케이드를 한번 쓴 뒤에 효과가 없으면 그 뒤에는 쓸 약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물학 제제를 쓸지 말지 고민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나에게 맞는 적합한 약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생물학 제제를 쓸 것인지는 사실 대개는 의료진이 많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의료진과 잘 상의하시고 어떤 생물학 제제를 맞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사실 환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시고 챙겨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물학 제제를 몇 번 맞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제 불규칙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시고 규칙적으로 약을 투여하지 않아서 증상이 나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식이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금연 그리고 백신 주사 같은 것들도 잘 맞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사실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런 육류나 가공육류, 술, 매운 음식,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첨가제들이 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염증성 장질환에 나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득하셔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연입니다. 항-TNF 제제를 염증성 생물학 제제를 쓸 정도까지 증상이 안 좋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흡연은 크론병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학 제제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 제제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몇 가지 감염증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백신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미리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